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송나라와 요나라, 금나라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그 이후에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게 이제 몽골 민족인데요. 이 몽골 민족이 중국 대륙만 차지한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제 세계 역사상 제일 넓었던 국가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몽골 제국이 이루어지고 또 몽골 제국이 나중에 좀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서 중국을 다스렸던 게 원나라예요. 이렇게 몽골과 원나라가 있던 시기가 13에서 14세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때 고려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서아시아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14세기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고요. 이제 르네상스가 슬슬 시작되던 때인데요. 이 몽골이 서아시아 세계까지 또 동유럽까지 정복을 해서 전반적인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벗어났죠. 남아시아는 13세기 즈음에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칭기즈 칸인데요. 이 칭기즈 칸의 본명은 테무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테무친이 몽골족의 부족장 회의,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칸으로 추대됩니다. 칸은 유목민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 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칸이라고도 하고 한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간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똑같은 명칭이에요. 이제 어떻게 음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테무친이 칸이 돼서요. 칭기즈 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칭기즈 칸은 몽골족의 사회 조직이었던 천호제를 활용하는데 우리 여진족 금나라 배울 때 맹한 모국제라는 걸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진족의 맹한 모국제는 사회 조직이었지만 동시에 군사 조직이었다. 유목민족들은 사회 조직이 곧 군사 조직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몽골도 마찬가지로 천호제라는 사회 조직이 곧 군사 조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해요. 그리고 엄격한 법령을 통해서 강력한 군주권을 형성하는데요. 칭기즈칸은요.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잘해주지만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가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관용적이었던 사람이래.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항복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항복할게요 하면은 그 도시는 파괴하지도 않고요. 약탈하지도 않고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항복할래? 했는데 거절해. 저항해. 그러면은 그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다 박살내고 다 약탈하고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랬던 게 이제 칭기즈 칸인데요. 이 칭기즈 칸이 우리가 배웠던 서하와 금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칭기즈 칸이 정복을 해야겠다, 땅을 넓혀야겠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 지역들을 약탈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다 그래요. 몽골족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약탈 위주로 합니다. 물론 이제 항복한 도시들이 몽골족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긴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목적이 바뀌어요. 약탈하고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정복해서 몽골족의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넓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그래서 동해에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동해에서부터 이제 중앙아시아를 전부 장악하고요. 그리고 서아시아 세계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유럽까지, 동유럽까지 영역을 확대해서요. 폴란드랑 헝가리 국경까지 가고요. 아바스 왕조, 몽골한테 망해요. 많은 국가들이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목 세계와 농경 세계를 통합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무슨 의미냐? 이제 중국의 북쪽에 유목민족들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시아에도 유목민족들이 지내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들과 농경민족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도 비옥한 초승달지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유럽 같은 경우 농경 문화권인데 이 유목 문화권과 농경 문화권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다. 칭기즈칸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넓은 몽골 제국이요 분열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목민족들의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족들은요 자기가 얻은 것을 유산으로 남길 때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지 않아요. 농경 세계에서는 보통 큰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유목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동등하게 나눠서 아들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기즈칸이 점령했던 그 넓은 땅들도요 아들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칸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사람만 좀 뽑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칭기즈칸이 지배했던 넓은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여러 울루스라는 말은 국가라는 의미인데요. 몽골 말로 몽골인들이 다스리는 여러 울루스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 울루스들은 어쨌든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몽골족들이 지배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루스들은 서로 다르지만 또 하나예요. 서로 다른 나라, 원나라, 뭐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킵차크 한국 서로 다른 울루스지만 몽골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서로 교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른 어떤 문제 없이 통행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국처럼 역할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한 동서 교류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울루스들 중에서 중국 지역을 다스렸던 게 이제 쿠빌라이가 이끌었던 원나라인데요. 쿠빌라이 칸이 이제 중국, 금나라, 그리고 송나라 전부 멸망시키고 중국 지역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의 전역을 지배한 민족이 몽골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호 있었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오호, 화북 지역만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요나라와 금나라 마찬가지로 화북 지역만 차지했어요. 근데 몽골은 이제 화북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까지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쿠빌라이가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는 중국식 명칭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중국식 통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황제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 중국의 지방 제도라든가 신하 관료 시스템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관료제, 황제가 있고요. 그 아래 신하들이 있고 관료 조직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몽골식으로 조금 개량하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주현제, 군현제, 주현제 이렇게 중국의 지방 제도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주현제를 이제 몽골족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원나라에도 주현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금 바뀌긴 해요. 이제 행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제일 높은 자리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인들이요,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워요. 몽골인이 중국 전체 인구 중에 1.5%밖에 안 된대요. 뒤에 표를 보면 보이죠? 이 소수의 몽골인들이요, 고위 관료 자리를 전부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관료들은, 그 외의 관직들은 생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그리고 생목인들을 우대해줘요. 이 생목인들은요, 서역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에서 중요한 실무적인 일들을 전부 감당하게 됩니다. 그 외의 민족들은 차별을 했어요. 그 외의 민족들이라고 하면은 원래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른 유목 민족들이나 한족들을 차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송이 다스리던 강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극심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인구의 8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뜯기고요. 그래서 이 남인들,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원나라 그 후반기가 되면은 굉장히 반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원나라가 망해요. 이렇게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이유는요, 우리 지난번에 요나라 금나라 배울 때 이중 지배 체제 활용했던 거 기억하죠? 이중 지배 체제를 활용했던, 또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서 활용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몽골족의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몽골족의 사회 구조, 천호제가 지켜져야 되고, 또 중국의 문화를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은 약화되는 모습을 봤었죠.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몽골인 제일주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원나라 그리고 몽골 제국, 여러 울루스들이 이제 다른 국가였지만 하나의 느슨한 연합으로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활발하게 동서 교류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 항저우가요, 원나라 때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항저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원나라 때는요,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발행해서 사용하는데요. 송나라 때부터 이제 지폐가 사용됐잖아요. 근데 원나라는 아예 동전을 안 써요. 동전 없이 지폐만 사용해요. 세계 역사에서 지폐만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지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은요, 원나라도 그랬지만 이 몽골족들이 항복하면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대해줬죠. 항복하면 약탈도 안 하고, 그다음에 파괴도 안 했다 그랬어. 죽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 등등을 모두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몽골 제국 안에서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가 각자 잘 발전하면서 또 서로 만나니까 융합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의 막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사신들, 교황의 사신들이 막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중국에 막 등장을 하고, 불교도 부흥하고, 불교 중에서도 이제 티베트 지역의 불교, 오늘날 달라이 라마가 지도자인 그 불교도 유행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종교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이 원나라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족들이 다스리던 시기를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해에서부터 서아시아와 동유럽 지역까지 이 몽골족들이 다스리던 시대를요, 몽골의 평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몽골의 평화 시대라는 말은 우리 로마의 평화 시대 배웠었죠? 팍스 로마나 요거에 빗대어서 몽골이 다스리던 시대도 팍스 몽골리카, 굉장히 번영하고 평화로웠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활발하게 동서교류가 일어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됩니다. 몽골이 이제 국가를 세우면서 교통로를 정비하고 역참을 설치해요. 칭기즈칸이 이제 정복한 이후에 교통로를 정비하고 역참들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울루스로 나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요. 통행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동쪽에서 서쪽까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 항해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상무역도 계속해서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육상과 해상 모두 교통이 원활해지고, 또 중간에 국경선으로 가로막힌 게 없다 보니까 더 원활하게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류에 제일 앞장섰던 게 이슬람 상인들이에요. 이슬람 상인들이 이 몽골이 다스리던 시기에도 열심히 상업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원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사신들도 있었고, 마르코 폴로처럼 이제 상인으로서 이제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머물면서 뭐 관직에도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 몽골 제국 쭉 둘러보고 나서 다시 유럽으로 가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남깁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겨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쪽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신앙로 개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몽골 제국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중국의 기술들이 서쪽으로, 또 서아시아와 유럽의 기술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이 서양에 전파되는데요. 이거 송나라 때도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송나라 때 상인들이 이제 일부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지만, 이제 원나라 때, 몽골 제국 때 이제 더 가깝게 지내면서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겠죠. 특별히 몽골이요, 유럽 지역을 쳐들어갈 때 실제로 화약 무기를 사용해요. 그 전에는 이제 말로만 들었다면 실제로 눈으로 이제 화약 무기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천문학 기술이, 또 과학 기술이 중국에 전파되면서요, 중국이 이제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요.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요. 이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과 이슬람의 천문학 기술이요,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쳐서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이건 별개의 얘기지만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하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달력을 만들어요.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게 수시력과 이슬람의 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도 이 몽골 제국 때 이 통합되었던 세계의 동서교류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 요거 하나인데요. 몽골 제국의 등장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이제 텍스트는요, 우리가 세계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세계사 교육의 목표예요. 세계사 왜 배울까 하는, 그때 이야기하기를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루는 과정 우리가 살펴볼 거고,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멘트에 비춰봤을 때 몽골 제국의 등장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일본까지 좀 살펴보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이제 막부 시대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12에서 14세기 정도까지 있었고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였는데, 이 고려는 무신 정권이 있었죠. 고려의 무신 정권과 일본의 막부 정권이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와 고려, 일본에도 둘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원나라가, 몽골이 등장하기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원나라가 있던 시기까지, 그리고 서아시아는 이제 몽골에게 전부 점령당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14세기쯤에 등장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날 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일본 배울 때 헤이안 시대 살펴봤어요. 일본식 율령이 완성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과 한반도와 교류가 끊어지면서 국풍 문화가 막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헤이안 시대 중엽 이후에, 헤이안 시대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율령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중국도 그랬고,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다가 나중에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일본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사 세력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라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양의 봉건제에서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이제
차지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봉건제에서처럼 이제 자기보다 강력한 사람에게 주종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서양의 봉건제와 비슷한 봉건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부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막부는요, 원래는 장군이 머무는 천막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모여서 봉건제를 형성했죠. 그 중에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된, 제일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그 장군, 그 무사가 이제 막부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일본을 다스렸던 천황은 어떻게 되느냐? 천황은 이제 실권을 잃어요. 정치적인 권한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의례만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천황은 쇼군의 그 장군을 일본어로 쇼군이라고 하거든요. 쇼군의 정치 행위를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 허수아비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정치 권한은 쇼군이 가져요. 그리고 쇼군이 이제 막부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이 막부를 통해서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 천황과 쇼군의 관계가 우리 배웠던 것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서아시아에 술탄과 칼리프, 술탄이 이제 정치적, 군사적 권한 가졌죠. 칼리프는 종교적 권위만 가졌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어요. 칼리프도. 이게 약간 천황과 쇼군 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체제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게 일본 특유의 봉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에서 우리가 봤던 술탄과 칼리프랑 비슷한 모습도 있고, 유럽을 살펴보면서 봤던 봉건제랑 비슷한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처럼 쌍무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주군이 명령하면은 사무라이들 어때? 명령에 죽고 살고 명예에 죽고 살고 이러잖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가요, 이제 몽골 제국, 원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몽골 제국이 갈라지고 나서 원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원나라가 고려와 함께 이제 일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몽 원정군을 꾸려서 침입을 하는데요. 이거를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 가마쿠라 막부가 막아냅니다. 근데 이 막아내는 게 힘겨워서 그 막아내는 과정에서 쇠퇴하게 돼요. 이 여몽 원정군 이걸요 막아낸 게 사실 가마쿠라 막부가 자기네 힘으로 100% 막아냈다기보다는 자연의 힘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배 타고 이제 섬이니까 배 타고 오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수장시켜 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때 불었던 그 태풍을 일본 사람들이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바람. 이 신의 바람이 일본 말로 하면요 카미가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자살 폭격기들 있죠. 이걸 카미가제라고 불렀는데, 그 카미가제라는 말이 여몽 원정군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줬던 그 태풍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